안녕하십니까.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세 조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간접사실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이 있었다고 당사자가 자백을 하면 간단합니다. 자백을 하면 간단한데 당사자가 나는 목적이 없다, 목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목적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당사자가 그 목적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거래량 동향, 전후의 거래 상황, 그리고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그 다음에 허위매매 여부나 그 다음에 시장 관여율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이런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거래의 동기와 태양,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 관여율 정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미뤄봐서 이건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그냥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장거래 중에서 지금 통정매매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여기에는 같은 시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로 이제 짜고 매매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같은 시기에 아주 동일한 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쌍방 주문이,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문이 시장에서 대응해서 서로 성립할 수 있다. 그런 정도의 시간이라면 통정매매가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말씀드린 통정매매는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방이 타인과 서로 짜고 하는 행위를 말씀드린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타인은 과연 누구냐? 타인이라는 것은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손익이 달리 귀속되는 자를 말합니다. 즉,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손익의 귀속 주체로부터 각 계좌의 관리를 위임받아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통상의 경우는 A와 B가 서로 짜고서 매도와 매수를 해서 통정매매가 성립하는 게 기본적인 모습이겠지만 A라는 사람이 B와 C의 계좌를 관리를 하면서 이러한 매매를 했다면 역시 통정매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계좌 상호 간에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경우가 가능한 것이 증권회사 직원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안이고요. 증권회사 직원이 자신이 관리하던 A라는 사람 고객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5,000주를 주당 어떤 특정한 주당 가격에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관리하던 다른 B라는 사람의 고객의 계좌를 통해서 같은 회사의 주식을 2,000주를 같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0주가 체결이 됐죠. 그럼 여기서 목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인정할 것이냐가 바로 여기 다음에 나옵니다. 이 증권회사 직원이 이 행위를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2개월 동안 총 400여 회를 걸쳐서 128만여 주를 매도 주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42만여 주를 매수 주문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만여 주가 체결됐습니다. 즉 이러한 체결의 매매의 어떤 횟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관여율 이런 여러 가지 볼 때 이거는 한 번만 거쳤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이렇게 여러 번을 걸쳐서 두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서 이런 거래를 했다면 이 경우에는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까지는 통정매매를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조금 다른 것으로 가장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정매매와 가장매매는 모두 다 위장거래의 한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가장매매라는 것은 그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이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계약 체결이 되는 거죠. 계약 체결이 안 된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계약 체결이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떤 권리 변동이나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어서 즉 가장매매는 달리 표현을 하면
매도 계좌하고 매수 계좌가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그 계좌가 다르더라도 계산 주체가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통정 매매를 말씀을 드리면서 한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의 계좌를 관리를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두 사람은 계좌도 다르고 손익 주체가 다릅니다. 그걸로 인해서 적어도 각 계좌는 서로 간에 이제 손익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가장 매매라는 거는 그게 한 사람의 계좌일 수도 있고 등등, 어쨌든 사실상 손익 주체가 같은 거,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가장 매매의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위장 거래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통정 매매와 마찬가지로 그 목적이 있어야 성립을 할 수 있고, 그 목적은 간접 사실을 통해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통정 매매와 가장 매매처럼 매매가 체결돼야만 이 시세 조정 행위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통정 매매나 가장 매매를 위탁하는 행위, 그러니까 요청하는 행위겠죠. 그리고 수탁하는 행위, 그 요청을 받는 행위, 이것도 시세 조정에 해당된다라고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청만 해도 그 시세 조정이 되고,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승낙만 해도 그 시세 조정이 된다는 얘기는 매매 계약이 체결이 안 돼도 시세 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유형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일종의 미수범까지 포함해서 처벌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장거래와 다른 어떤 유형으로서 매매 유인 목적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하는 다음 행위 해가지고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중에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 자체만 놓고 봐서는 사실 너무 추상적이라서 어떤 걸 얘기하는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여기서 말하는 매매 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원래 주식 시세라는 것은 자연적인 수요 공급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가격을 변동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가격을 변동시키면서 그 변동된 가격의 결과가 마치 자연적인 수요 공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매매 거래를 유인할 목적을 가진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즉, 그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의 결과가 아니라면 다른 그 주식시장의 관여자들이 거기에 같이 뛰어들어서 매도 또는 매수를 할 리가 없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결과가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여를 하려고 할 것이고, 그렇지만 실제 알고 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조작을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추상적이라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이 판단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상적인 매매와 이 시세 조정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라도 주식을 대량 매집하면 주가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다 보면 그 외관만 놓고 보면 그거 자체는 일단 시세 변동 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목적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제 이건 시세 조정 행위다 아니면 이건 정상적인 매매다라고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경영권 취득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또 아닐 수도 있고 등등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어떤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통상의 거래 관행을 벗어난 건지 안 벗어난지, 이게 이제 판단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매매와 구별되는 지금 말씀드린 매매 유인 목적 행위, 이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실제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허수주문입니다. 허수주문. 이것은 뭐냐면 형식적으로 지난번에 가장매매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가장매매는 실제 어떤 권리 이전의 의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것은 형식적으로 매매계약은 체결하는 겁니다. 가장매매는. 그런데 허수주문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나마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호가를 하는 겁니다. 즉 값을 부르는 겁니다. 매도주문이나 매수주문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매매가 상황을 이룬 것처럼 즉 이 말은 뭐냐면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네 또는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호가를 하는 것, 즉 주문을 하는 것이고요. 매매계약 체결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실제 이 허수주문은 최근 들어서 뭐 최근이라기보다도 과거보다는 점점 더 많아졌는데요. 그 이유가 예전에 주식 거래는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고 증권회사 직원을 통해서 주문을 넣고 하는 경우가 더 기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주식 거래를 그렇게 하지 않고 각자가 HTS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집에서 주식 거래를 하고 인터넷으로 주식 거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허수주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유형도 훨씬 다양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이제 허수주문이 많아지는데 허수매수 주문의 이제 양태를 그냥 간단히 말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매입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실제 매수할 의사도 없이 대량의 허수 매수 주문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매수 주문은 냈지만 계약이 체결 안 되기 때문에 체결되지 않은 매수 잔량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일반 투자자들은 이 주식을 살려는 사람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도 매수 주문을 냅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쨌든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그럼 이 허수 매수 주문을 냈던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올라간 주가를 이용해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냈던 그 매수 주문은 취소해버립니다. 아주 전형적인 어떤 허수 주문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런 것들이고요. 조금 더 이제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것들은 대량의 이런 허수 호가를 바로 직전의 가격의 근접 가격대에 허수 주문을 내고 단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또 연속해서 허수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자기의 가격을 상승시킨 다음에 자기의 주식은 매도를 하고 원래 주문은 취소하고 이런 것들이 허수 주문의 예입니다. 또 다른 어떤 좀 비정상적인 거래를 또 말씀을 드리면 고가 매수 주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가 매수 주문이라는 거는 이것도 더 사례에 항상 자주 등장하는 이제 사례들인데요. 어떤 증권회사 직원이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A 고객 명의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데 그 주식의 그 특정 회사 주식의 직전 체결가 그것보다 어느 정도 높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내는 겁니다. 매수 주문을 내서 이게 차례차례 이제 체결되게 하는 건데요.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그치고 두 번 그쳤으면 그렇게 해서 매수 주문 내서 계약 체결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크게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약 2개월 동안 500여 회에 걸쳐서 104만여 주에 대해서 이러한 고가 매수 주문을 했다. 이러면 이게 이제 조금 목적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고가 매수 주문 말고 또 다른 것은 시가 관여 주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동시호가라는 게 있는데요. 원래 주문이라는 건 이제 시간대별로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주문을 가지고 매매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 동시호가 시간대라는 것은 그 시간대에 들어온 주문에 대해서는 동시에 주문이 된 걸로 봐가지고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 그런 시간대가 있습니다. 장 시작 전과 장 끝날 무렵인데요. 처음에 장 시작 전에는 그 가격의 그날 시가 최초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동시호가를 하는데 이 시간대에
원래 예상됐던 어떤 매매계약 체결일보다 높은 금액을 매수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높은 가격으로 시가가 결정되게 하는 거죠. 이것도 한두 번 정도 그쳤으면 사실은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있을 수 있는 거래가 될 수 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증권사 직원 같은 사람이 그 A라는 계좌를 통해 가지고 뭐 A가 됐든 B가 됐든 그 고객의 계좌를 통해서 이 시가 과저 주문을 2개월 동안 31번에 걸쳐 가지고 41만여 주를 거래를 한 겁니다. 주문을 한 겁니다. 역시 좀 이상한 거죠. 그다음에 종가 관여 주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것은 그 마지막 그 최종가를 결정하기 위한 동시효과 시간이 있는데 이때도 역시 직전에 체결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종가를 높이는 거죠. 이 역시 한두 번 그친 것이 아니라 2개월 동안 18번에 걸쳐서 48만여 주의 종가 관여 주문을 했습니다. 즉 한 사람이 고가 매수 주문, 시가 관여 주문, 종가 관여 주문 이런 것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했다는 거. 이건 그 자체로 정상적이지 않고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그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문을 통해 가지고 실제 그러면 시세가 변동돼야 되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세가 변동될 가능성만 만들었다면 그것으로서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매매 목적 유인 행위 중에서는 아까 방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실제 주문을 하는 주식시장에서 주문을 하는 것인데요. 주문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세 조작 유포 행위 또는 허위 표시, 오해, 유발 표시 행위 이런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증권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해서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또는 어떤 증권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해서 거짓 표시나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이런 것들도 이것은 증권시장 자체에서 주문을 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행위들이 하나만 딱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통정 매매든 가장 매매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뭐 허수 주문이나 이런 비정상적인 어떤 주문 그리고 이런 주문이 없이 뭐 시세 조작을 유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세 조정 행위의 또 다른 그 유형으로서 시세 고정 안정 행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위탁, 수탁을 하는 행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조항의 경우는 사실은 그 예외 사항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투자 매매 업자들이 어떤 주식에 대한 청약을 받을 때 청약 기간의 종료일 전부터 종료일까지 동안 그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정 조작이라고 하고요. 또는 어떤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했을 때 그 이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시장 조성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시세 고정 안정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예외가 어떤 경우인지가 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시세 조정을 했을 때는 어떤 책임을 지느냐?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손해라는 것은 그 시세 조정 행위, 즉 위반 행위로 인해서 형성된 가격, 그 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올랐든 내렸든. 그러면 일반 어떤 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을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반 주식 거래를 한 사람들이 그 가격을 통해서 받은 거래를 하면서 입게 된 손해, 이것이 손해고 그것을 그 시세 조정 행위자들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손해 산정 방법은 사실은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정상 주가라는 것이 있고 조작 주가가 있고 그 차액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따라서 이것은 일반인들이 이렇게 현재로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형사 책임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시세 조정 행위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형사 양형이 그러니까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굉장히 중한 처벌이고요. 그런데다가 시세 조정 행위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라는 것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정말 중한 형이고요. 그리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이라는 것은 상당히 또 어려운 개념인데 이것이 일정 액수를 넘어가면 이렇게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그 요건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해석도 많고 그런 것이 법원에서 문제가 돼서 쟁점이 돼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판단이 많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거나 또는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시세 조정 행위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는 또는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을 잘 유념을 하시고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법률의 품격 이응세 변호사였습니다.